자, 이번엔 마스다입니다. 시장 전략과 중심을 잡는 코너가 되어 있고요. iA셋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또 네. 외신 속보, 사실 이게 번역판이기 때문에 속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마 아침 오전 어디인가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여지가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 이렇게 얘기하자 캐나다와 멕시코 통화가 급락을 했다. 네.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판을 흔드는 건지 지금 판을 깨려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흔든다 그러면은 앞서 전문가 얘기했듯이 조정은 매수의 기회 내지는 조정은 좀 버텨볼 만하겠고 판을 깬다 그러면은 반등은 탈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걸 깨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뭐 관세와 또 오늘 중국 양회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캐나다도 바로 얘기하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그게 국가의 소명이죠. 그게 없으면은 뭘 국가가 있겠어요. 그죠? 캐나다도 당연히 그렇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분명히 반응을 할 텐데 자, 조금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깨거나 흔들거나 현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언제나 기회. 그런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네. 한참 좋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지금 나타나는 급락 장세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뭐 8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 뭐 2조 원씩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히 현금만 있겠어요. 뭐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또 뭐 대체 거래소 나온다고 하니까 뭐 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네. 레버리지와 신용을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현금 플레이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트럼프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신 분들은 판을 흔들거나 깨거나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네. 조정은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포지셔닝 한 다음부터가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보면 힘들긴 하더라도 저는 견뎌볼 만한 지금 시기는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네, 일단 두 가지의 저는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트럼프는 자꾸 강경하게 관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상무부라든지 내각에서는 협의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그렇죠. 뭐 이야기를 시스템도 정비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여튼 말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보면 일단 내부적에서는 완전하게 강경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하기보단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느꼈어요. 대신 네. 가장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언가 계속 얻어내야 되거든요. 일례로 지난 주말에 무슨 이슈가 하나 있었냐면 멕시코에서 마약왕 한 명이 네. 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뭐 25년간 추적했던 그렇죠. 마약왕이라고 그동안에 잡을 수 없다, 못 잡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닥달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과치가 하나씩 보이는 거죠. 재물로 그렇죠. 그것도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마약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딱 알맞는 분이 미국으로 지금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관세를 주창하면서 이거는 펜타닐이야, 마약 전쟁이야 이렇게 약간 선을 좀 걷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추가 관세를 확정짓는 거 보니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그래서 뭔가에 지금 확답을 이제 받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이다 싶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밀어붙여. 쥐어짤 때 확실하게 쥐어짜서 그 우리가 원하는 우크라이나하고 정상회담 그렇죠. 하는 걸 봤을 때 옆에 부통령이 막 판을 놓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손가락질을 해고 와 정상회담에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저는 있구나. SNL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일정의 가지고 얻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강한 푸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여겨져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네. 바뀌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체크 포인트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단 저는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있는 내각과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가의 조정은 언제나 매수의 찬스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뉴스 플레이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종목은 저는 과감하게 지금은 비중을 줄일 건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질문지에는 없는데 사실 네. 가상화폐도 막 지금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쵸. 또 하나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자산 투자의 일부분이 될 거고 최근에는 뭐 금 얘기도 엄청 있었고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가 빠지면서 해외 금 시세보다 우리 금 시세 훅 맞아요. 떨어지고 뭐 종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도출된 바는 금값이 저렇게 강했던 거는 미국이 그동안 약간 뭐 우월주의적인 것들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를 달러 결제 시스템인 쉬프트에서 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걸 보고 있다가 러시아하고 야, 우린 금을 달러 패권을 좀 흔들려면 금을 사야 돼. 그래서 금을 막 사재기 하니까 금값이 오르고 미국은 저 봐라, 이 달러를 흔들려고 그래.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그렇죠. 가상화폐로 금을 또 하나 방패막을 사자. 이런 약간 네. 삼각구도.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막 얘기하고 뭐 기축자산으로 편입한다 그러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래도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 중에 그나마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좋았던 뉴스는 바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조금 강하게 해줬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서 사실 간밤에 좀 마무리됐었던 미장에서도 마이크로 뭐 스크래치지와 같은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우리나라 관련주들 출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였죠. 시차효과가 결국엔 고점이었고 다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코인은 앞으로 이제 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네.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찌되었든 트럼프 임기 기간에서의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빠질 때마다 받쳐대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명분도 트럼프 본인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대표적인 비안전자산 코인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안전자산이 금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에 대한 투자의 관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쪽이 강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약간 투자금이 그쪽으로 풍선 효과를 얘기했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속 게임 양상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여기가 안 된다 우르르 저기가 된다 우르르 하면 안 됩니다. 실내로 지난해 10월 11월 달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증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말씀드릴 거였다면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사실 만약 지난해 말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신 분들 조금 피곤하거든요. 좀 테슬라도 물렸죠, 어렵고요. 네. 엔비디아도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해서 몰려가시는 것보다 기준을 잡고 저는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금은 힘들다 못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너무 빠르게 하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습 효과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소셜 그때는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 S&P 500에 대해서 상당히 자화자찬. 맞아요. 봐봐, 내가 집권하고 나서 하이 레코드 사상 최고치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또 이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 때문에 학습 효과로 야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코인만 지금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일기 때 안 힘들었는 거 아닙니다. 상승이 있기 전에 폭락이 있었어요. 아 급락이.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극에 치달았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그 이후의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와닿겠지만 만약 그 하락을 겪지 않고 이제 미국장 엄청 많이 빠졌대. 지금부터 투자를 해볼까? 네. 그래서 수익부터 보신 분들은 당연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전후를 다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증시의 급락도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결국 자국의 어떤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겁니다. 네.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이슈 중에 노벨상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극적인 어떤 퍼포먼스 혹은 극적인 해결책에 대한 그 타이밍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그까지 너무 치달는 것을 생각지 마시고 네. 일단은 기회로 알겠습니다.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아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두에 했던 판을 깰 거다라는 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중간에 흔들어대는데 중국 변수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가 지금 또 20%, 네. 10% 플러스 10%.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중국도 분명히 반응을 하겠지만 와, 미국산 농산물에 지금 상계 그렇죠. 관세를 하겠대.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국 내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은 되지만 그 인구가 먹는 육류, 맞아요. 사료들은 전부 미국에서 지금 맞아요. 곡물을 수입한단 말이죠. 거기에 상계 관세를 때리는 거는 자기네도 인플레를 띄운다는 얘기인데 네. 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돈유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지금 어떤 정책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돼지의 소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튀겨 먹고 거의 삶아 먹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뭐 주로 많이 튀겨 그렇죠. 먹죠. 그런데 이제 이걸 건드리면서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의 카드로 내세웠다라는 건 네. 중국도 그냥 의지를 좀 표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트럼프 너희들처럼 우리도 물러날 마음은 없어. 이걸 한번 저는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럼프는 과거보다는 조금 유하죠. 과거에는 한 번에 뭐 25%, 한 번에 뭐 30%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네. 가랑비 옷 젖듯이 10%,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중국의 이 반응을 보고 움직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은 서로 칼날은 좀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지금 뉘앙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호재를 덮는 악재로 시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네. 악재를 덮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악재를 덮는 호재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했거든요. 지금 좋진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뭐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쪽은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흐름들을 좀 가지고 갔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양해에서 조금은 과한 워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악재를 덮는 호재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제 예상에 틀려서 중국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다 죽습니다. 네. 뭐 살아남는 섹터 없어요. 관세 무풍지대 의미 없습니다. 뭐 서로 100%씩 때려버리면은 그렇죠. 뭐 교육을 하지 말자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에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오히려 많은 움직임은 좀 독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그 반응은 뉴욕 증시가 월요일 어제 다시 내려앉았잖아요. 네. 뭐 기피 자체를 뭐 급락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재료를 반영했느냐. 중국의 반응에 따른 미국 내에서 특히 애틀란타 연방은행 같은데 이제 GDP 나오라는 데는 추적을 하잖아요. 1분기 성장률 미국 내에서는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거야라고 포인트를 제시하니까 뉴욕 증시가 와라라락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로 지금 녹여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로 녹여야 되는 악재가 잔존하는지. 근데 사실 관세 때문에 저는 하락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왜 하락했냐라고 하냐면 네. 관세 때문에 하락할 거였으면 월요일 날도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을 했었어야만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일본도 어제 이제 동아시아는 동시다발적으로. 괜찮았는데 네.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제 미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 ISM 제조업 지수 네. 여기서 이제 신규 청구 지표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유로화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세도 걱정인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먼저
차익 물량이 나왔고 사실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솔직하게 제 표현을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주봉상 월봉상 올라온 상승률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간밤 미증시의 조정을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상황. 하지만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한쪽만 잘 가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엔비디아 얘기했으니까 반도체를 같이 풀어.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갔었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서 그동안에 덜 올랐던 쪽에서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쪽, 그쪽도 저는 같이 움직이는 게 시장 전체적인 체력에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반도체가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시장 바깥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한 네.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지금 이런 순환매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지는 체력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한쪽만 넘어가다가 그게 꺾여버리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근데 지금처럼 뭐 한쪽이 조금 쉬어갈 때 한쪽이 조금 수급을 받아가면서 잘 무럭무럭 성장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 건강하게 올해 중반 후반쯤 되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하도 중간에 흔들어대니까 막 좀 저기 하죠. 자, 개별 섹터로 들어가서 뭐 조선 섹터 오늘 뭐 대안으로 부각하고 뭐 방산 얘기도 나오고 반면에 또 같이 이게 계속 이쯤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도 그랬지만 뭐 무너져서 바닥 뭐 이 정도면 락바텀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지지 않겠어라고 했던 현대차가 지금 밀린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큰 분야일 텐데 이 현대차 신저가 의미는 뭘까요? 일단 관세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판매 데이터에 대한 두나 우려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꽤 오래 나름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는 언제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달려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뭐 항상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판매 대수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올해 1월에서 2월로 넘어올 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의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차량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 네.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은 뭐 판매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보단 관세에 대한 좀 부담이 더 크게 작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현대차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조정이 길고 깊어지면 회복할 때 자금이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악성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저는 차라리 현대모비스 네. 아니면 현대글로비스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 최근에 좋은 뉴스는 GM가 반제품 상태로 미국에 가서 조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걸 운반할 수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이기에 저는 오히려 그 두 기업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고 네. 제가 만약에 정성적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 TV 드라마 뭐 다 틀어보면 제네시스 협찬 깔려 그렇죠.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밀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그냥 좀 너스레를 떨어봤고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IS셋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중심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